앞서 고전적 파동의 물리량에서 그 고전적 입자적인 성격을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가지고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원래 여기서 보이는 관계에서 운동량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그 파장 부분을 위치를 바꾼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바꾼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지난한 수리적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물리학자인지라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결론을 도출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운동량을 그야말로 입자와 관련된 선운동량 표현 MV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 입자의 아주 고전적 성격이죠. 아예 뭐까지 표현되고 있으니까 질량까지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입자의 고전적 성격으로부터 보시다시피 물질파라고 하는 파동적 표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수식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모델에서 각운동량 양자와 조건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걸로부터 보어의 각 운동량 양자와 조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원자를 간단하게 이제 모델로 만들면 저에게 핵 전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Z는 원자 번호고 E 플러스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핵 안에는 양성자가 그 원자 번호 개수만큼 들어있죠. 양성자 전하량을 E 플러스라고 할 때 원자 번호를 곱하면 이게 핵 전하량이 되고요. 이 주변에 짜잔 이렇게 이제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질량은 ME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핵에서 이 전자 요까지 거리는 R이라고 하죠. 자, 그럼 저기서 전자의 물질파 표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다는 MEVH.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의 물질파가 저 원 궤도 내에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가정하죠? 전자의 물질파가 원궤도 내에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정상파를 이룬다고 했었죠. 왜 다른 모든 것 중에서 하필 정상파죠? 왜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왜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하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정상파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죠. 그럼 말 자체가 스탠딩이니까 어디로 막 도망가는 거에 거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의 가만히 있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 보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정상파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웨이브는 에너지 보존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 보통 웨이브는 에너지 보존을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왜? 도망가니까요. 웨이브는 이렇게 흘러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 보존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 버리니까요. 근데 정상파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에너지가 보존된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특정 영역이 어디면 되느냐? 핵을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 이 안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 정상파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비슷한 얘기로는 여러분, 우리 지구 주변에 이게 영어로 ISS인가? ISS 알아요? 뭐 줄임말이에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 우리말로 국제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지구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건 알죠? 알아요? 그래서 왜 그 우주인들 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이렇게 도킹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도 보고 뭐 책에서도 읽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국제우주정거장 이거 2030년에 없어지는 거 알아요? 왜 없어져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점점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계산으로는 2030년쯤 되면 지구 바다 어딘가로 풍덩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곧 폐기될 프로젝트거든요. 그럼 얘는 왜 지구 주변을 얌전히 공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폐기되는 걸까요? 만약에 지구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충분히 멀었으면 지구의 중력권에 잡히지 않고 그냥 나름 움직이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에 꽤 가깝기 때문에 얘가 지구에 이런 식의 대기권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마찰이 생긴대요. 그럼 대기권하고 마찰이 생기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점 소비되겠어요? 점점점 소문에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지구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계속 돌리려면 여기에 이제 착륙선, 여기 이제 우주선을 도킹을 시켜가지고 그 우주선 에너지로 얘를 조금 더 지구에서 멀리 띄우고 또 가까이 오면 또 좀 띄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조금 들겠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겠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서 지금 나사 계획으로는 2030년쯤에 이렇게 다시 폐기를 시키고 새롭게 띄우는 거를 목표로 하나 봐요. 뭐 그때 사실은 2030년이니까 오호,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지금부터도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 주변에 뭔가가 원운동을 한다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운동을 시키려면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보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어서 그 영역 내에 에너지가 갇혀서 보존된다라고 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상파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상파가 만들어질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2πr. 자, 2πr이 뭐예요? 저기에 있는 원궤도의 원주 길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원운동을 한다고 치면 그때의 원주 길이를 2π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원주 길이가 누구랑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n 램다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램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램다, 저 물질파 파장 그대로고요. 나와 있는 n이 뭡니까? n이 바로 1, 2, 3의 자연수로 표현되죠.
이게 바로 정상파 형성 조건입니다. 이게 정상파 형성 조건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닫힌 궤도에서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어떻게 돼요? 닫힌 궤도에서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파장의 자연수배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물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힌 궤도가 아니라 열려있는 현이다. 열려있는 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열려있는 현에서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그 파장의 절반의 자연수배죠. 이 두 조건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지금은 어떤 조건이에요? 닫혀있는 원궤도죠. 그래서 닫힌 원궤도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질 때는 파장의 자연수배고 열려있는 현에서는 파장의 절반의 정수배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리 시간에 막 설명도 하곤 하는데 물리 시간에 설명을 하건 내가 설명을 해드리건 결론은 외우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개 사실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정상파 형성 조건은 어디서 써먹냐면 지금 말씀드린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모델에서 쓰는 거고 이 정상파 형성 조건은 어디서 쓰죠? 이 정상파 형성 조건은 바로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쓰죠. 상자 속 입자요.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그 상자 속 입자 할 때 이 열린 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 언급해요. 알겠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동시에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물질파 조건하고 이 닫힌 원궤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 이 두 개를 조합합니다. 그럼 이때 얘를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쏙 넣으면 짜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질량하고 속력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또 반대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만큼을 양자역학에서 보통 어떤 상수로 잡아줘요? h바로 잡아주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바로 h바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 질량에다가 속력에다가 회전 반지름을 곱한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바로 각 운동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보호 모델에서 그 유명한 각 운동량 양자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양자화라는 말의 뜻은 이게 뭐예요? 자연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양자화라고 하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로 이 수소 원자하고의 관계를 저렇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93페이지 가봅시다. 93페이지. 자, 93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거기 93페이지에 보시면 4.4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있죠? 찾았대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화학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보통은 화학시험에 이걸 잘 안 내는데 이걸 또 화학시험에 잘 내셔가지고 이 내용 한번 슬쩍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희한하고 재밌어요. 네, 생각해보면
자, 그다음 4.4. uncertain principle. 자,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이제 자, 요걸 이제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말로 썼을 때 좀 이게 바로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평소엔 잘 안 쓰는 말들을 막 이렇게 써놓은 거여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그고요. 하이젠베르그는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죠. 아시죠? 그러면 그 하이젠베르그의 그 수리적 결과를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불확정성 원리의 수식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사실 또 엄청난 그 지난한 수학적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나도 요것과 관련된 수학적 증명 과정을 본 적이 언제 있냐면 4학년 1학기 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4학년 1학기 때 한번 보고 공부한 이후에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저 수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가져다가 문제는 풀어야 하니까 외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되고요. H바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델타 X, 델타 P 이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석부 좀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뭐냐?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각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델타 X 바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혹은 뭐 통계학 시간에 표준 편차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표준 편차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y축이 입자수 뭐 x축이 분포일 때 예를 들면 이런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죠. 맞나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요 근처를 뭐라고 불러요? 요 근처를 이 근처를 뭐라고 불러요? 평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근처의 물리량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평균이라고 하죠. 그럼 양쪽 두 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고 여기서는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아하, 요거는 뭐가 작다? 이럴 때 뭐가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런 말을 쓰고 이때는 표준 편차가 크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얻어놓은 이 입자 개수가 일종의 입자 개수일 수도 있지만 혹은 측정된 물리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y축을 측정된 물리량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근처에 측정치들이 대부분 몰려 있는 거고 이쪽은 평균이라고 해도 평균에서 벗어나는 측정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측정의 오차가 작다.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측정의 오차가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표준 편차가 바로 여기에 있는 델타 X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또한 양자역학적으로 파동함수를 도입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요 델타 X라고 하는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역시 델타 X가 클수록 부정확한 측정이고 작을수록 정밀한 측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수식을 외우기는 할 건데 이 수식에 각각에 나타나는 항들의 의미가 우선 첫 번째 델타 X가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다 라는 말 정도를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델타 P 이거는 또 뭐겠어요? 역시나 표준 편차입니다. 누구의 표준 편차냐면 운동량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측정에 대한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 위치 측정 표준 편차하고 같습니다. 얘 역시 값이 크면 클수록 부정확한 측정이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P 모두 다 측정의 그 뭐냐면은 표준 편차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3. 만약 어떤 측정을 완벽하게 했다면 자,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얘기는 오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0이라는 거죠. 사실 오차가 전혀 없는 측정 그런 건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만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오차가 0이다? 뭐란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 델타 X가 0이 됐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0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준 편차가 0이 된 통계 데이터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0인 통계 데이터. 모든 측정이 평균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0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분포에서 어떤 평균치의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다. 평균이 아닌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0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혹은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어디가 평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동일한 확률로 다 모든 값들이 측정이 된다. 이럴 경우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뭔가를 측정을 했는데 뭐가 평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수치가 다 똑같은 확률로 나타난다. 이때 표준 편차 얼마예요? 무한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측정이 뭐예요? 이런 측정이 정확한 측정인 거고요.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된 상태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됐다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측정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전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표준 편차가 무한대로 표현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만약 어떤 측정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0으로 수렴한다 인데, 그런데 만약 이 수식을 완결을 해야 된다면 어떤 두 표준 편차를 곱했는데 하나가 0이 됐어요. 근데 두 개를 곱한 것이 어떤 양의 상수값보다 커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다른 측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어떤 수치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하나를 0으로 수렴시키면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0으로 수렴시키면 나머지 하나가 무한대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수리적 결론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젠베르그가 저걸 증명할 때 그냥 하이젠베르그가 어느 날 내가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뜨 그래 오늘은 불확정성 원리야 해서 막 증명했겠어요?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하이젠베르그는 이런 걸 수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느냐? 수학적 증명에 앞서서 수학적 증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것과 관련된 현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이런 것과 관련된 현상들이 자연과학자 전반에 알려져 있었어요.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측정을 했는데 뭐 하나를 좀 되게 막 열심히 측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이게 측정이 안 돼 하는 얘기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있을 때 저 친구도 저런 얘기하고 이 친구도 이런 얘기하네? 이상하네? 진짜 그런 건가? 하니까 증명이라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수식에 앞서서 이것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느냐? 네, 그 현상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논술해 보라 라는 게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준다. 에이, 지우자. 자, 두 번째 자,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만약에 내가 어떤 입자를 측정하려고 한다. 어떤 알갱이가 있는데 그 알갱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측정을 해볼까?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첫 번째 1. 그 운동량을 그 위치를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해 보자. 어떤 입자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 그 입자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화학과 관련된 입자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입자가 뭐예요? 화학하면 이 입자가 제일 중요하죠. 전자. 화학에서 왜 전자가 가장 중요한 입자예요? 응? 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잘 봐요. 불 태우면 불 확 나죠? 이 에너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 나면 불 붙이면 불 붙어가지고 후끈후끈한 불 붙잖아요. 그 후끈후끈한 그 에너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에너지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보통 활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걸 뭐라고 해요?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걸 화학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종이로 있을 때 탄수화물 상태에서의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소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나 H2O가 됐을 때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잖아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뜨끈뜨끈 열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 생활에서, 그리고 그거는 너무너무 흔한 건데 여러분 잘 봐요. 음식 왜 먹어요? 음식 먹어서 음식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죠? 음식 안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의 핵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핵은 어떻게 돼요? 다 배출돼요. 똥으로 나오고 쉬로 나오고 혹은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는 건 핵 주변에 붙어 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청력, 이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화학적 상호작용의 가장 핵심은 바로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전자를 빼놓고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 그래서 뭘 준비했느냐? 짜잔. 광원을 준비했어. 라이트 소스. 그래서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슝 이렇게 올 거야. 슝 이렇게 와. 슝 와. 그러면 이 광원의 파장을 램다라고 하자. 파장을 램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의 파장이 램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의 운동량 얼마예요? 광원의 파장을 램다라고 할 때 운동량 얼마예요? 바로 램다분의 H죠? 맞나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서 이압 하고 색깔 다른 걸로 바꿀까? 회절광이 튕겨 나갈 거예요. 그 회절광의 파장은 램다 다시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회절광의 운동량은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 오버 램다 다시라고 합시다. 이 회절광이 도달할 쯤에 뭐를 들이댈 거냐? 디텍터를 들이대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약간 뒤에다 쓰자. 자, 그러면 여러분 빛도 운동량을 가져요, 운동량을 안 가져요? 빛도 운동량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운동량을 갖기 때문에 우주선 중에 돛으로 가는 우주선이 있는 거 알아요? 돛담배처럼 운영하는 우주선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스타워즈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별 같은 게 있으면 우주선이 이렇게 좀 가다가 별이 보이면 여기서 이렇게 낙하산 같은 걸 펴요. 아주 크게 낙하산 같은 걸 피고, 낙하산을 쫙 핀 다음에 이 낙하산 표면에 뭐가 발라져 있을게요? 낙하산 표면에 이 안쪽에다가 뭐를 발라놨게요? 은이요, 은. 은을 왜 발라놨을까요? 거울이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알죠? 거울. 거울 어떻게 만들어요? 유리 반대쪽에 뭐 바른 게 거울이에요? 은을 발라놓은 게 거울이죠. 왜냐면 은이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리 하나 두고 그 뒤에다가 은을 얇게 발라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뭐라고? 그게 유리. 모래를 구워서 만든 유리 뒷면에 은을 한 겹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유리로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은을 발라 놓으면 은이 반사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는 천 안에다가 은박을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빛으로, 이게 태양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빛 에너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빛 광량자에도 뭐가 있어요? 람다분의 h의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와서 여기를 땅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 보존으로 얘가 앞으로 우주선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빛 알갱이에서 오는 운동량 하나는 심각하게 크겠어요? 그렇게 크진 않겠어요?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우주에서는 왜 효율적이겠어요? 우주는 거의 마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돛담배처럼 돛을 딱 펴놓으면 빛이 여기 딱 닿으면은 처음에는 움직이는 둥 안 움직이는 둥 뭐 조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느낌도 없겠죠.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이놈의 광량자가 한 개 때리고 두 개 때리고 100개 때리고 1000개 때리고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점점 가속이 될 텐데, 놀라운 건 우주는 마찰이 거의 없잖아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가속하다 어디까지? 거의 빛의 속력에 근접할 때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주여행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 있어요. 이런 운행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운행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나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우주선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얘를 샥 접어가지고 이 우주선을 싣고 있다가 막 움직이다가 여기 별 보인다 하면 이게 낙하산을 쫙 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돛을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는 반사 잘 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 불어서 돛담배로 배 가듯이 이 별에서 별에서 빛이 나오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 나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이접기죠? 가은이 어떻게 그런 거 잘 알아요? 전과자면은 뭐 범죄 저지른 사람?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 그 나사에서 연구 많이 하는 게 종이접기죠. 종이접기 연구 왜요? 이거 접으려고요. 자, 접었을 때 최대한 촘촘하게 접어야 되겠어요? 대충 접어야 되겠어요? 최대한 촘촘하게 접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선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넓어요, 매우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어서 얘를 최대한 촘촘하게 접는 수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를 나사에서 또 엄청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 최근 조기 접기 하는 수학자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수학자인데 종이 펴놓고 이렇게 막 접고 막 이렇게 하는 수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 준우? 종이 접기 잘해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못해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준우, 다음 주에는 구리수모 쓰는데 구리수모 쓸 때 뭐해? 네? 구리수모 쓸 때 뭐해? 크리스마스 공부해야죠. 공부한다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때 유럽에 가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유럽에 가고 싶은 로망을 생각해 본 사람? 이거 있죠. 근데 추천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절대 유럽에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설하고 추석 때 우리나라 가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사회의 이런 축제가 아니고요.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설이에요, 그냥. 설과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놀아요. 가족끼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가게가 다 쉬어요. 그 다음에 유적지 다 쉬어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 유럽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절대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틀어박혀 있어요. 내가 왜 하느냐? 그때 신혼여행을 갔기 때문이죠. 내 결혼기념일이 어제였거든요. 네, 12월 21일. 그때 유럽에 간 거예요. 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푼 기대를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유럽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계획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는 한국이 제일 벅적지근해요. 알겠죠? 왜냐면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내는 날이 아니죠. 친구들끼리 벅적거려 노는 건데 그게 한국이 더 벅적거리는 거지 유럽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유럽에 가지 마세요. 그 하나 좋은 정보죠. 그죠.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준우는 크리스마스도 공부하는 거예요? 눈사람 만든다고요? 놀 사람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여기 준우 여기 누구냐? 진우는 안 놀아줘요? 우진이는 안 놀아줘요? 우진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고. 와 이렇게 바로 거리를. 그래요? 저랑 밥도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친하게 지내. 친해지는 분위기. 그렇죠. 친해지는. 알겠습니다. 알았어. 자, 됐다. anyway. 좋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광원도 뭘 가지고 있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을 가진 게 뭔가를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을 가진 게 뭐 탕탕 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충격을 주게 돼 있죠.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가 이압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디텍터에서 최절강이 도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의 위치를 특정해도 전자는 이미 움직인 이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실제 야전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가장 무서운 전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전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가장 무서운 전력. 북치고 막. 북이요?
북을 왜 쳐요 북을? 위협하는 양철로 같은 것처럼. 북을 왜 쳐요 북을? 가지고 예. 소리로 바로 뭐냐면 너 준우가 쳤잖아 이것도. 준우가 쳐가지고. 그래. 준우야 이거 치면 안 되겠죠? 그래. 전투가 벌어질 때 가장 무서운 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격병이에요. 스나이퍼요. 왠지 아세요? 스나이퍼 한 명은 군인 1000명을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스나이퍼 한 명이 있으면 1000명짜리 부대를 한 30분 정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격병은 아무 때나 총을 갈기는 거에 딱 정확하게 대놓고 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놓고 쏘는 거죠. 대놓고 쏘기 때문에 군인 1000명이 있어도 저 저격병의 총구가 내 머리를 향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격병 한 명이 군인 1000명을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에서는 무엇을 키웁니까? 무조건 저격병을 키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격병의 공격을 받는 그 군인들은 당연히 저격병에 대한 증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격병은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저격병은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해요. 원래 법적으로는 포로를 잡으면 죽여요, 죽이면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죽이면 안 됩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다 죽이지만, 그런데 저격병은 잡잖아요, 무조건 죽입니다. 왜냐하면 공포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격병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저격병으로부터 살아남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들어보세요. 저격병으로 공격을 하는 것과 저격병의 공격을 막는 것, 둘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군부대가 쫙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고 하나 픽 쓰러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으앗! 하면은 제가 픽 쓰러졌고 탕 소리가 나니까 저격병의 위치를 몰라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구 하나 탁 쓰러지자마자 다 포복으로 엎드리고 그 사람 쓰러진 병사로부터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 방향으로 대포며 기관총이며 다 갈기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격병도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저격병은 어떻게 하게요? 저격병은 탕 쏘자마자 바로 도망가요. 확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요? 자, 일어서서 뛰어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다 보일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기어서 가요. 여러분, 군대에서 포복해 본 사람 안 해봤죠? 내가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포복이었어요. 나는 해군이니까, 해군은 사실 포복할 필요 있어요? 별로 필요 없어요. 배 있기 때문에 해군은 포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신병 훈련 때 가면 포복을 하거든요. 내가 해봤던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포복이에요.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땅에서 네 발로 기어봐야 죽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운동은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저격병들은 여러 장비를 메고 한 발 쏘자마자 포복으로 바바바바바 움직여요. 왜? 그쪽으로 총알이 날아오는 걸 다 아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멈춰서진 부대가 기관총을 쏘고 막 미사일 뭐 박격포를 쏘고 해도 웬만한 저격병들은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디텍터 입장에선 회절강이 도착했거든요. 회절강이 도착했지만 회절강으로부터 전자는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이 전자는 이미 도망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군은 저격병 어떻게 잡아요? 미군은 어떻게 잡냐면요. 저격병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후방부대에 무전을 합니다. 무전을 하면 후방부대에서 오케이? 해갖고 뭐가 뜨냐면 비행기가 뜹니다. 하나점인데 네. 비행기가 떠서 뭐를 떨어뜨리냐면 소위탄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려요. 소위탄은 여러 가지 케미컬이 합성된 폭탄인데
목적은 뭐냐면 얘는 태우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온도를 올리냐면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반경 500m요. 소위탄이 떨어진 지역의 반경 500m 지역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빵 쏘고 500m 도망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못 도망갑니다. 그러면 대충 위치 찍어주면 전투기 와가지고, 자, 전투기 날아오는 속도 느립니까 빠릅니까? 존나 빠르겠죠. 샥 와가지고 소위탄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반경 500m에서 1km는 2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격병이 아무리 도망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증발합니다. 증발. 예, 증발해. 사람이 증발한다 느낌이 없죠. 뼈, 살 없어집니다. 그냥 싹 없어져요. 이렇게. 1초 만에. 예, 예, 싹 없어집니다. 차이가 이렇게 좋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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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이게 포로로 잡히잖아요. 전쟁 상황에선 아주 끔찍하게 죽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원성을 그 저격병들한테 병사들이 풀거든요.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저격병으로 전쟁에서 잡히면 정말 끔찍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격병 훈련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총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격병 훈련의 가장 큰 비율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도망가는지에 대해서 저격병은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바로 입사광의 운동량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입사광의 운동량이 커야 되겠어요? 입사광의 운동량이 작아야 되겠어요? 입사광의 운동량이 작아야 전자에 전달되는 운동량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운동량이 작아지고,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량이 작아질수록 얘가 많이 움직이겠어요? 조금 움직이겠어요? 자, 처음에 들어오는 운동량이 작을수록 여기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정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세게 치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살살 치면 조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가 조금 움직이게 하려면 이 녀석의 운동량이 작아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사광의 운동량이 작아야 전자에 전달되는 운동량이 작아지고 위치 측정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그런데 입사광의 운동량이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파장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파장은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의 파장이 커질수록 여러분 무슨 현상이 잘 나타나죠? 오, 회절이 잘 일어나죠. 회절이란 말 알죠?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예요? 이런 식의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거나 소리가 들어오는 걸 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음 있잖아요. 고음은 날아오는 방향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고음은 아주 피치가 높은 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알아듣기 매우 쉽죠. 예를 들면 아 하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비명소리 아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러분 둥둥둥 울리는
저음의 베이스 소리는 방향을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느 진동수 이하, 어느 파장 이하의 소리는 방향성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스피커 설치해 본 적 있는 사람? 집에 스피커 설치해 본 적 있는 사람? 안 해봤죠? 스피커 설치할 때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피커가 고음을 내주는 스피커하고요. 이게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계가 고음 저음을 다 좋게 내주는 건 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있긴 있는데 가격이 달나라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스피커인데 고음 저음 다 나온다? 그러면 몇 억 넘어요. 스피커 하나에 몇 억씩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비싸서 보통은 고음 전용 스피커, 저음 전용 스피커가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고음 전용 스피커는 집안에 설치할 때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끼리는 이 소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하면서 위치를 잘못 잡으면 소리가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음 스피커는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청취하는 위치에서 고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보강 간섭이 돼가지고 내 귀에 청명하고 맑고 강하게 들리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음 스피커를 전문으로 집에 배치해주는 음향 전문가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음 스피커는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놔도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놔도 돼요. 왜냐하면 저음이라고 하는 건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넣어도 똑같이 들려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 클수록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입사광과 회절광의 정확한 운동량 측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봐봐요. 회절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은 이게 입사광이잖아요. 입사광. 그러면 광원을 열어놓으면 입사광 나오잖아요. 그럼 광원 열어놓으면 입사광이 여기에 있는 이 전자에게만 향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 운동량이 얘가 회절을 해버리면 빛이 뭐 이렇게 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어 나오는 이런 걸 회절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로부터 맞고 튕겨나온 회절광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회절광이 예쁘게 디텍터로 갈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입사광의 빛이 전자에 맞고 회절광만 디텍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사광의 일부 회절광이 디텍터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뭐가 뭔지 구분이 되겠어요? 구분되기 어렵겠어요? 구분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터로 들어온 빛의 운동량이 명확하게 여기 튕겨 맞고 나온 운동량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커지고 운동량이 작아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작아서 이 전자를 살짝만 치니까 조금만 움직여서 회절광으로부터 전자가 이 근처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뢰할 만해지는데 이때 얘가 파장이 커서 운동량이 작으면 이미 입사광도 회절하지, 맞고 나온 회절광도 회절하지. 그러니까 디텍터로 들어온 빛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측정된 운동량은 신뢰도가 높겠어요?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겠어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해 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량은 매우 부정확해지는 거죠. 운동량 측정은 매우 부정확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반대도 이해하겠어요? 자, 반대는 뭐겠어요? 그 운동량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동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입사광의 회절이 나타나면 돼요? 회절을 막아야 돼요? 입사광의 회절을 최대한 막기 위해 큰 운동량 혹은 짧은 파장, 빛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아오는 빛이 회절을 덜할수록 날아온 빛의 운동량이 커지죠. 그럼 거기에 처맞은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움직이겠어요? 확 움직이겠어요? 확 움직이겠죠? 얘가 운동량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빛과 충돌한 전자는 크게 움직이게 되고 위치 측정이 매우 부정확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젠베르그도 이걸 증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증명을 막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이 불확정성 원리를 누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자. 두 번째, 측정 대상이 파동이라고 합시다. 자, 아까는 측정 대상이 입자였던 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측정 대상이 에너지 형태인 파동을 내가 측정해 보고 싶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 운동량이, 자, 파동의 운동량 어떻게 표현돼요? 램다분의 h 이렇게 표현되죠? 운동량이 명확한 파동. 자, 운동량이 명확한 파동은 이런 식의 파동이 운동량이 명확한 파동인 거예요. 자, 뭔 말이냐? 운동량이 명확하려면 무엇이 명확해야 돼요? 파장이 명확해야 운동량도 명확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파장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파동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얘네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된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바닷가 가서 파도 치는 거 본 적 있죠?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거 보면 파도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파도가 계속 앞뒤로 가서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럼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 저 파도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걸까? 뒤에 있는 걸까? 위치를 확정할 수 있어요? 위치 확정 못 해요? 위치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파도가 지금 위 앞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불어오는 파도가 저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넘실넘실 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파장이 명확하고 운동량이 명확해지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한다? 위치 측정. 위치 규정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이나 파장이 명확한 파동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운동량이 불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자, 이런 웨이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웨이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여러분 지진 나면 특정 지역에서만 다 개박살 나잖아요. 그러면 지진 같은 것도 파동이라는 건 알죠. 지진파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지진도 파동인데, 지진이 벌어지면 전 지구에서 다 동시에 일어나요? 특정 지역만 막 일어나요? 특정 지역만 일어나죠.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는 파장 역시 명확해요. 파장 역시 불명확해요. 파장 역시 불명확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지진이 전 지구에서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진이 특정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특정 영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특정 영역에서 일어났다. 이 경우는 위치 특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그림, 이런 식의 웨이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내가 손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기시면 95페이지 그림 30.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 자, 95페이지 그림 30 보이세요? 네. 거기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무슨 지진파처럼 그려가지고 특정 영역에 이렇게 진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래프 하나 있잖아요. 이걸 사실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파형을 중첩시키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이시면 그림 30에 여러 파형, 지금은 교재에 5개 파형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중첩이 돼버리면 이런 식의 지진파처럼 특정 영역에 진폭이 큰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식의 지진파처럼 특정 영역의 진폭이 커지는 녀석들은 이미 그 안에 여러 파장 혹은 여러 운동량을 갖는 웨이브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여러 파장, 여러 운동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운동량 측정이 불명확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걸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선생님 머릿속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용은 슈레딩거 방정식 할 건데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따 저녁 5시 반에 수업할 거고, 요것도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